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부산차진흥원의 부회장 권옥희입니다. 오늘 주제는 부산요와 그 주변입니다. 그 주변이고, 오늘 포럼에 처음 하실 분은 부산요의 역사적인 국제성, 저기 적혀있죠? 네, 김동기 교수님은 부산요의 포럼에서 학술이사로 계시고 철학 아카데미 상임이사이십니다. 상임이사이신데 무궁무진한 교수랍니다. 그래서 오늘 교수님이 얼마나 잘하시는가 제가 그 강의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산요의 운영 실태. 네. 그리고 어다운 소입 목장. 그지? 저게 대단한 다완이니까 그 기록을 중심으로 해서 종경 교수님 아까 제가 말했죠. 이 분을 뵈니까 참 대단한 분 같아 보이시더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제 토론 셋째는 오기 자사발 연구는 장기덕 교수님입니다. 장기덕 교수님은 우리 부산차문화진흥원의 이사로 계시면서 지금 부산과학기술대학의 생활도예과 교수님이십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서 오늘 이분들의 명강의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처음 이제 김동기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정정해 주세요. 김동기입니다. 이동기로 오자가 나갔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박사님 안에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안에 제대로. 네.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동기에 대고 운동에 대고 함께 있습니다. 본질이 중요한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하고 도자기하고는 조금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그래서 그 제목이 있습니다만 주변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니까 부산요라고 하는 요 부분들이 상당히 개념이 정확하게 자리를 잡고 있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일본도 그렇고 우리 한국은 더더욱 그렇고 지금 연구 중에 있는 그런 과제이고, 자 그래서 부산요라고 하는 개념을 써도 되냐? 예를 들면 외관에서 만들기 때문에 외관요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좀 이따가 이야기하겠지만 어쨌든 1500년대 중반부터 해가지고 엄청나게 우리 조선에서 일본으로 다완 사발이 들어가고 일본 사람들이 그랬다가 다완을 쓰고, 그 다음에 1603년부터 일본에 도쿠가와 정권이 들었었는데, 그때부터 해가지고 명치유신이 일어날 때까지 계속 이렇게 조선의 사발이 일본의 다독에서 엄청나게 우기고 유행을 했다라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보면 꼭 외관에서 만들어진 것, 일본아들은 그 본다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고 그 전에 들어갔던 것, 그 다음에 그 뒤에 들어갔던 것, 이런 거에 다 합치면은 이런 이 조선의 사과를 일본아들이 고대 다반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과 다 합치면은 우리가 부산요라고 하는 이름으로 타이틀을 붙인다면 굉장히 광의로 넓은 써야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부산요는 좀 더 주변부적인 이런 이해가 상당히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주변부 중에서도 특히 일본의 역사적인 그런 흔히 우리가 시대 구분하려면은
중세 봉건 시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중세 봉건 시대 특히 16세기, 17세기 이 과정 속에서 어떻게 부산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조선의 사발이 일본에서 유행했는가 혹은 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주변부이긴 하지만 이 조선 사발을 규정하는 그런 요소도 작용하지 않았겠는가. 이런 좀더 가정하에서 한번 주변을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보게 되면 일본 사람들은 이 부분들을 고려다반이다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가지고 접근을 합니다. 그게 이제 의도가 있어야 되니까 쭉 이래 일본 연구자들의 자료를 읽어보면 왜 이 아들이 고려다반이라고 했는가라고 하는 것들도 조금 어떻게 보면은 조선과 일본의 관계 속에서 일본인이 조선을 볼 때의 그런 시각, 이런 것 복잡한 시각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투영되어서 일부러 고려다반이라고 하는 걸로 표현하지 않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이제 아주 전반적으로 연구를 다 하고 난 뒤에 거기에 대한 비판적인 접근이 있어야 되겠죠. 어쨌든 일본 사람들이 쓰고 있는 고려다반이라고 하는 용어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면 최초로 등장하는 이런 부분들이 1506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미다카 공이라고 하는 미다카라는 사람의 이 기록을 보게 되면 1506년에 처음으로 고려다반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한다. 첫 기록입니다.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다반인가에 대한 일체 언급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1537년부터 뚜렷하게 이제 등장을 하게 되고, 자, 그래서 여기에 대체적으로 4개의 시기를 가지고 고려다반이 일본의 역사 속에 등장을 한다. 주로 여기 이제 이 노부나가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 우리가 일본 역사에서는 처음으로 중세 전국 시기를 통합해서 저그들이 이야기하는 천하 통일을 이룬 인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상당히 싸움으로서 유능한, 이게 이제 싸움이 결국 포르투갈로부터 우리가 이야기하는 조총을 수입하고, 자, 그래서 한 3천 정도의 조총 부대를 가지고 일본 전체를 제압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본의 아니게 이 혼노지라고 하는 본능사에서 이 자기 부장인 아케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왜 죽임을 당했나 이런 것들은 노부나가가 천황을 피해를 하고 지가 아니 일본 최고를 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포부를 갖고 있고 혹은 그런 이야기를 주변에 대작을 하고, 그래서 아케치라는 인간은 여기에 천황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인간입니다. 자, 그래서 아케치가 오다 노부나가를 죽이다 이런 것이 거의 지금 정설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아깝게 죽긴 했지만 이 사람이 등장을 하고 이 사람이 여러 개의 정벌 싸움을 하면서 서로 협상도 하고, 그래서 직접 싸워가지고 제압하기도 하고 협상을 통해가지고 상대를 갖다가 자기 부모를 받아들이고 이런 것들 할 때 우리의 차사원이 등장했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졸지에 노부나가가 죽고 히데요시가 등장을 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일본에서 우리의 다왕이 인기를 누리고 상당한 그런 공업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런 면에서 고려다반이 일본 사회에서 확산되는
뭐 그런 얘기. 여기에 히데요시로부터 그렇게 됐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임진왜란 이렇게 민간인지 알고 있구나. 근데 전 일본에서는 저거야말로 이 실질적인 그런 중세 시대를 일으킨 그런 민간이다. 이렇게 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다회수가 많고, 그 다음에 고레다완이 등장하는 그런 구체적인 횟수도 엄청나게 늘어나는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이 1560년대 이후부터 이제 일본 사회에 지배체가 됩니다. 그래서 고레다완이 등장한다, 조선의 사발이 등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 조금 길긴 한데 어쨌든 이게 이제 조선 다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다원을 썼는가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 고려라고 하는 거, 이거는 이제 정체 불명의 정확한 어떤 이 내력이 없는 다원을 통칭해가지고 코라이라고 하는 고려 다원을 이름을 붙여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가 삼도 해가지고 미시마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자, 그래가지고 쭉 이를 보게 되면은 푸르타 오리베부터 해가지고 고브레이슈부터 해가지고 카나모리 쇼와 그 다음에 카타기 세키슈 이렇게 되는데, 세키슈라는 이 사람은 일본에서 새로운 그런 다도계의 자기들 문화를 이야기하는데 세키슈라고 이런 부분들인데, 요걸 갖다 창조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가지고 다도에서 아주 구체적인 여러 조선 사관이 등장을 하는데, 그리고 이도가 많이 나와 있잖아요. 정오라고 하는 요 부분들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이 모양에 따라 가지고 하는 그런 것들, 예를 들면 고브레이슈 세 번째 보면은 코라이 카타미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약간 모양이 뺐다가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 쭉 보게 되면은 이 고려 다원에 대한 그런 이름 붙인 것을 보면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누가 갖고 있었는가? 자, 그 다음에 꼬라지가 어떻는가? 자, 그 다음에 어디서 왔는가? 원 생산지가 어딘가? 등등이 다양하게 우리의 자사관에 대해서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그만큼 통일되지 않은 그러한 고려다원이라는 정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런 부분들이 오늘날까지 그렇게 계속 사용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한국에서도 다도하는 분이라든지 혹은 조작을 하시는 분들도 일본어들이 여기 사용하고 있는 그 명칭을 그대로 사용해요. 이거는 이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달리 얘기하면 우리가 조선에서 만들어지고 그걸 일본어들이 가져가고 그걸 저들이 막 쓰게 되고 높게 평가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기에 대한 통일적 정권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우리가 앞으로 과제로 좀 남겨져 놓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 조홍 선생님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과제로서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도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구체적인 이 다도계의 사람들이, 다인들이 등장을 하면서 함께 우리 조선 사발에 대한 그런 이름들이 등장을 하면서 굉장히 구체적인 그런 형태로 일본 사람들에게 접근을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도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국 일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고려다원이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또 이야기하면은 그야말로 조선의
유산이잖아요. 지금까지 예를 들면 고려 청자라는 이런 부분들에서 쭉 이어져 와가지고 있는 부분들이고 이 부분들이 16세기에 들어와가지고 17세기, 18세기까지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일본 사람들에게 높이 평가되고 혹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저그러한 도자기의 평가에서 야 이거 최고다 라고 이야기하게 되는데 그럴 때 과연 그러한 최고의 경지에 이르는 도자기를 우리 조선 사람들이 어떻게 생산해낼 수 있었는가 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눈여겨봐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조선에서는 아무래도 신경 써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일본 사람들이 하는 다도의 방식하고 그다음 우리 조선 사람들이 하는 다도의 방식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지만 여전히 일본에서는 상당한 저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고 우리 조선은 도자기를 하는 분들도 그렇고 다도를 하는 분들도 그렇고 별로 우리의 그런 사발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고 있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일본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안 하겠는데 여기에 우리 조선의 그런 주요적인 상황 요거하고도 굉장히 관계가 있다 이렇게도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뭉뚱그려서 이야기해 보자면 일본은 도자기를 하는 사람을 어쨌든 16세기 이후부터 상당히 사회가 대우를 해줍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들은 천민들이에요. 물론 신분은 양인들이지만 이게 실질적인 사회적 저그러한 대우는 천민으로서 대우를 합니다. 지금은 어떨라고 모르겠습니다. 도자기 하는 사람들을 지금도 그런 시각을 조금 가지고 않을까 예술가의 대접을 해주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 저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주변국적인 상황하고 연관해서 이야기되어져야 할 부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왜 이렇게 조선사발이 일본에서 유행하고 높게 평가되고 인기를 누렸는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역사적인 그런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동아시아에서의 그런 도자기가 이렇게 이제 16세기가 되면 이렇게 영국이라든지 혹은 네덜란드를 통해 가지고 굉장한 저런 유럽으로 건너가서 인기를 누리고 있고 굉장히 비싸게 팔리는 그런 품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계가 이제 이 대항해 시대를 거치면서 보면은 항해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 세계가 유럽 세계에서 아시아 대륙까지를 합쳐지는 그래서 이제 이 세계 시장이 좁혀지고 어떻게 보면은 일본화된다 이렇게도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이런 시기로 접어들어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포르투갈, 스페인, 그다음 네덜란드, 영국 등등 해가지고 막 지금 밀려옵니다. 그런데 우리 조선만 빼놓고 어쨌든 중국이라든지 일본까지 들어가버리고 그래서 상당히 많은 그래도 교역을 하기 시작하는 이 부분들이 16세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은 이걸 적극적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전국 시기에 각 지방의 부장들이 자기들의 생존을 돌파하고 서로 간의 싸움 속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서구의 그런 여러 가지 문물들을 받아가지고 자기들의 힘을 키우는 이런 쪽으로 활용을 합니다. 우리 조선만은 유일하게 안 해요. 그러니까 중국도 전국적으로 받아들이고 청나라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보게 되면은 상당히 세계사적인 흐름 속에서 적극적으로 일본이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인 것이 이 조선 사발하고 관계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일단 가설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어쨌든 일본은 이렇게 포르투갈이 오고 스페인이 오고 네덜란드 오고 막 오는데 이것을 막부가 이 독과 막부가 이걸 싹 정리해가지고 네덜란드로 일원화를 시킵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의 나가사키를 통해 가지고 이 네덜란드와 교류를 하고 네덜란드를 통해서 서구 여러 가지의 그러한 정세라든지 혹은 동양이라든지 혹은 앞선 문물을 이런 걸 받아들여 가지고 자기들 사회를 발전시키는 그런 밑거름으로 삼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박제가 이거 북학이라는 이런 것들 보게 되면은 상당히 그 청나라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물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도 우리는 안 해요. 짠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청나라만 바라보고, 자, 그 다음에 조선 사대부의 입맛에 맞는 자, 그런 문물만 교류를 하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게 되면서 우리 사회의 발전을 어떻게 보면은 저해하고 막는 그런 역사적 경험을 우리가 갖고 있잖아요. 어쨌든 이렇게 이 대항해 시대와 일본의 역사가 맞물리면서 적극적으로 이 서구가 들어간 여기에 일본이 우리는 그렇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본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니까 그냥 그들은 그 전국식이라고 하는 것을 시대국으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다 노부나가하고 토요토 히데요시하고 요 시기 여기에 이제 아전시 모모야마 이런 시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얘가 도쿠가와 막부라고 하는 요 시기 이렇게 해서 중세 시기를 크게 세 시기로 구분을 해내는 이런 부분들인데 이때 어쨌든 이 도쿠가 이에야스가 요해에서 이렇게도 전국을 통일하고 자기들이 지배를 하는 이런 형태가 되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의 그러한 지배 체제를 관통시키는 그런 정책을 펼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여기 이제 통일 정권이 들어서기는 하는데 그렇지만 중국이나 조선하고는 다르게 상당히 지방의 세력들이 그대로 자기 세력을 가지면서 도쿠가 막부가 성립하는 이런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여기 보게 되면은 오늘날에 이 카고시마에 있는 시나즈라고 하는 묘산도 막강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 오토마라든지 오우치 이런 사람들이 그런 이 큐슈 그 다음에 오늘의 야마구치 이런 데에 자리를 잡고 있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도쿄 여기 이제 일본을 뜻하는 에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요분들만 도쿠가와가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전국 시기를 마감했다라고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밑바닥을 보면은 여전히 지방 세력들이 독자적인 그런 이 세력으로서 잔존하는 그런 통일 정권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해 볼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조선 사관이 일본에서 대거 유행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그림이 되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통일 정권이 성립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라고 하니까 일단 최고위에 있는 대가리가 쇼군입니다. 그 쇼군을 도쿠가와가 장악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 그 밑에는 지방의 무장들이 번이다라고 해서 번주의 형태, 유럽 같은 영주입니다. 영주 형태를 가지고 있고, 자, 그래서 막부와 계약을 하는 겁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의 조세권을 허락받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중앙의 통일 권력을 인정하고 지방은 지방대로의 그런 권력을 인정하는 이런 체제를 가지게 되는 통일정권입니다. 그러다가 막번 체제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막부라고 중앙정부가 있고, 그 다음에 각 지역은 범이 갖고 있는 것. 그 사람들은 다이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이 사람들이 같이 소문도 있고 또한 지방에 독자적인 세력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 바로 앞에 있는 요 대마도, 요 대마번리에 원래는 벨골을 넣는 그런 것들 있다가 이렇게 독과점들이 성립하면서 종지에 독자적인 이러한 번주로서 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적극적으로 대마번이 우리 부산을 통해 가지고 엄청난 양의 이러한 도자기를 갖고 가게 되는 하나의 계기를 마련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국으로 가겠습니다. 이 도구가 막부가 세국 정책을 편다라고 하는 게 독특한 정책입니다. 이게 이제 결국에는 대마번이 독자적으로 우리 부산에서 많은 도자기를 만들어 가지고 가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세국이라고 하면 우리가 눈에 염두에 두는 것이 또 19세기에 황선대원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국 정책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한 국가의 문호를 막아버리는 그런 것들이고 통상적인 부분에서는 통상 자체를 금지하는 이런 부분들이 세국 정책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도 몇 나라도 세국 정책을 펴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조선도 펴요. 그 다음에 일본도 합니다. 그런데 일본의 세국 정책의 특징이 뭐냐라고 하니까 이 독가와 막부가 정권을 행사하는 그런 형태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통상관계를 외국과는 허락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신에 그것을 막부 제거가 오로지 권력을 쥐고 자기들이 독점하는 것들을 하겠다. 이게 일본의 세국 정책입니다. 그래서 청나라하고도 무역을 해요. 자, 그 다음에 네덜란드하고도 무역을 합니다. 조선하고도 무역을 해요. 자, 그 다음에 필리핀이라든지 혹은 베트남 이런 데하고도 무역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들을 막부가 주관해서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특히 그러면 조선하고는 어떻게 하느냐 라고 하니까 이것은 전적으로 대마번의 일이만 일체 막부 관여를 안 합니다. 이러한 것을 대마번의 종가들하고 이 덕천가하고가 계약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계약을 할 때 정말 100원을 넘는 대마번입니다. 어느 정도의 조세 징수권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니까 약 2만 섬입니다. 2만 섬. 대체로 거의 좀 중소의 번 하면은 한 20만 섬 정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좀 크다 이렇게 하면 한 50만에서 80만 섬 이렇게 조세 징수권을 가지게 되면 요거는 이제 큰 돈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대마번은 약 2만 섬 하니까 이거는 막 가장 규모가 작은 그러한 번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없어질 수 있는 그러한 위험이 닥칠지 모르는 자, 그러한 번이 영세번입니다. 자, 그래서 이 대마번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라고 하니까 끊임없이 막부하고의 관계를 돈독히 해가지고 자기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취해야 되는 겁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막부는 이 번을 없앨 수도 있습니다. 이제 명분을 붙이겠죠. 자, 그 다음에 감봉을 할 수 있습니다. 20만 석의 조세 징수를 가져다가 너는 문제가 있다 라고 하면 10만 석으로 줄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너는 안 되겠다. 저 다른 번으로 가라 라고 해가지고 정거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위험에 항상 각 번들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막부하고의 관계를 상당히 동독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독특한 막번 체제 속에 대마번이 살아남기 위해서
막부의 관계를 강화시키는 아주 중요한 요소로서 작용한 것입니다. 라고 하니까 조선 사발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가가지고 진상을 하고 혹은 그 사람들하고 차를 마시면서 교류를 하고는 여러 형태를 띈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야말로 별볼을 넘는 19세기 오게 되면은 전혀 별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마보도 그렇고 이 막부도 조선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지고 이렇게 되는데도 끝까지 조선 사발을 안 놓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냐? 라고 하면 이게 이런 독특한 이 막번 체제 속에서 아주 영세한 원인, 대마원이 생존을 위한 이런 하나의 돌파구로서 조선 사발이 작용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일본식 다도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이거는 이제 제가 잘 모르는 부분들이기도 하고, 또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지 않으면 별 의미가 없어서 그런 부분들이 아까 봤듯이 1537년부터 적극적으로 이제 조선 사발이 다도계에서 다원으로 사용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와 맞물려 가지고 에도 막부 전에 무로마치 막부라는 게 있습니다. 오늘 경도, 교도 이쪽에 막부가 있습니다. 그 막부의 말기에 일본에서 이 중국식 다도가 아니고 이제 자기들이 송나라 때에 잠깐 등장했다가 중국에서는 없어진 여러 말차를 가지고 하는 이 차우유라고 일본식으로 이야기를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는 물을 끓여가지고 같이 부어가지고 마시는 그런 것들입니다. 이런 다도품으로 오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 중국식 전차의 그런 이 차사발이 아니고 이제는 새로운 것들이 필요하고 여기에 이 조선의 사발이 일본의 다인들한테 눈이 들어왔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야말로 선종에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새로운 풍의 다도가 유행하게 되고 그 부분들이 조선의 차사발이 들어가가지고 딱 새로 맞물리게 되고 이렇게도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의 양식이라든지 혹은 차사발을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들 이런 것들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전공자들이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언어의 문제도 약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15세기, 16세기 대항해 시대가 되고 이제 여러 가지 교류 물품들이 다양해지고 그 다음에 대거 인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중국에 이르기까지 아시아의 물품들이 유럽 사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해지고 또한 이전에 그러한 거래 방식으로서는 성립이 안 되고 자 그래서 결국 인간들이 채택한 것이 언을 가지고 모든 거래의 하나의 매개 수단으로 한다. 이렇게 되는 이게 이제 언본위제입니다. 여기 이제 언도 많이 생산되고 자 그래서 그게 자연차 해가지고 결국 세계는 언을 가지고 모든 무역의 거래 수단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도 채택을 합니다. 중국도 당연히 채택을 합니다. 우리 조선만 안 합니다. 왜냐? 쌀로 하면 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양반들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딱 지고 앉아야 되니까. 자, 그래서 우리 조선만 빼고 전 세계가 언본위제로 바뀌는 형태가 됩니다. 연산군 9년에 우리도 대거 음악이 발견됩니다. 자, 그래가지고 오늘 우리가 체험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계에서 최고 수준의 언제련법 이런 것들도 우리가 개발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잘라요. 그걸 안 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일본으로 다 갑니다. 그래가지고 일본이 독자적으로 언본위제를 맞이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선의 재련 기술자들을 일본에서 받아들여가지고 자기 것으로 하면서
결국 일본도 세계사에 등장하는 이런 계기를 갖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신화의 현재 이완이라고 하는 이게 그 당시로 보게 되면 세계 생산량의 한 3분의 1 정도를 생산했다 라고 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채굴도 많이 하고 또 조선으로 받아들인 그런 재련수를 통해 가지고 일본이 이력 은의 대량 생산 국가로 등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일본도 은 본위제로 합니다. 그래서 유사들에게 월급도 전부 다 은을 줍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니까 이 은 100%가 아니고 여기 보면은 은이 대체로 아주 함량이 좋으면 좀 밑으로 가보세요. 이거는 이제 금화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아주 금액이 많아지면 금화를 쓰고, 자, 그 다음에는 일반적으로는 전부 다가 거의 은화를 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은 대체로 은의 함량이 한 80% 정도 되는 이런 함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은이 대량으로 이제 채굴되면서 이제 은이 이제 서서히 이제 바닥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본에서는 막부가 어떤 정책을 취하냐니까 은 함량을 줄입니다. 그래서 이 뒤에 가보면은 교호 단계에 오게 되면은 1700년대 오게 되면은 은 함량이 한 50%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가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치도 같이 떨어지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 은이 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달리 하면은 이 막부가 이 일본 세계를 움직이는 것이 은인데 은이 함량이 떨어지고,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유통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그러다 결국 돌파구가 뭐냐니까 은을 더 많이 가질 수밖에 없는 이런 형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중국과의 거래라든지 혹은 유럽과의 거래에서 은을 가지려고 하는 노력을 엄청 많이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것이 이 대마문이에요. 그래서 대마문은 조선과의 관계 속에서 상당히 많은 그러한 경제적인 이익을 취합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막부가 일체 관여를 안 해요. 그래서 나가사키에 있는 대지마, 이거는 이제 네덜란드하고 통과해요. 그 다음에 이 토진 야스키라고 하는 요 부분들, 이게 이제 청나라하고 직접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유큐하고를 통해가지고 또 청나라하고 하긴 해요. 요거는 이제 이 가고시마에 있는 이런 이 사츠마, 요게 합니다. 자, 그런데 다 여기 세금을 취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대마분이 조선과의 무역에서는 일체 아무런 걸 안 가져가고 대마분이 다 가집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대마분은 필사적으로 은을 가지기 위한 이런 노력들을 합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니까 중국과의 비단을 수입한다든지 혹은 생선을 수입한다든지 혹은 조선에 있는 그러한 인삼이라든지 다양한 부품들을 일본에다가 파는 이러한 수입을 해가지고 자기 이익을 남겨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대마분이 뭘 하느냐라고 하니까 일본 각 지역에 자기들 대마분 무역 사무소를 운영해요. 그래서 이 나가사키에도, 그 다음 오사카에도 하고, 사카에도 하고, 교토도 하고, 그 다음에도 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무역 사무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물품이 뭐냐라고 하니까 조선의 자산입니다. 요걸 가지고 가서 그 지역의 상인들하고 거래를 할 때 유리한 조건을 가지기 위한 이러한 하나의 수단 4개물로서 조선 찬자한이 사용된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굉장히 대마분으로서
이러한 은본위제 사회에서 자기들이 살아남기 위한 저거라는 무역에서의 이익을 취하기 위한 이런 부분으로서도 또 이 자산을 거둘러서는 굉장히 필요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어쨌든 그들은 내올 때는 하고 부산에서 다원을 만들어가지고 일본에 가져가려고 하는 노력을 대마분이 있는 한 기울였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흔히 이야기를 우리 한 70년 동안 부산용어 움직이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뒤에도 대마분은 어쨌든 기회가 되면 다시 또 한번 만들어 보려고 계속 노력을 해요. 여기 이제 이러한 세국 정책에서의 문제의 그러한 체제 속에서 대마분이 가졌던 그러한 사회의 위치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 조선과 대마분, 자, 그 다음에 부산과 대마도의 관계라고 하는 요 관계가 우리의 조선다원 혹은 부산로에서 만드는 부산 다원 이것이 만들어진 계기가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다원이 만들어질 때 다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만드는데 그러한 도자기 일체를 만들 때도 거기에 따르는 성격 규정이 이러한 역사적인 특수성에서 바로 발생됐다. 이렇게도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대마분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막부하고도 그야말로 끊임없이 자기들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혹은 계속 본으로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한 정책적 배려. 자, 그 다음에 일본 전체에 들어있는 그러한 문화 지식인들과 혹은 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대마분과 부산료가 성립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역사적 규정성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해 볼 수가 있는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이렇게 역사적인 주변부적인 이런 것들을 살펴보자면 좀 더 부산묘에 대한 그런 접근들을 우리가 새롭게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중국과 관계는 어떻게 했고 우리 조선이. 그다음에 우리 조선은 또한 어떠한 역사적인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도 함께 봐야 종합적으로. 자, 그래서 결국 이렇게 부산묘가 있구나. 그 다음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다원이 이렇게 만들어졌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분석 가능할 겁니다. 그러나 상당 부분은 바로 이렇게 대마분이 처해 있는 이런 특수성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다음 조선 이야기를 하겠지만 굉장히 대마분은 부산에서 파격적으로 다원을 생산합니다. 파격적으로. 달리 이야기하면 중세 시대를 뛰어넘어서 근대 시대를 예견할 수 있는 그러한 파격성으로 다원을 생산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이 부산이 그런 것들도 가능한 그런 역사적 시점에 있고 그 지점으로서 작용을 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부산이라고 하는 요 지역적 특성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우리는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도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조선적인 이러한 다원이 아니고 이러한 부산의 특징이 많이 가미되어 있는 그러한 부분들, 이런 것들도 다원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해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부산 다원의
작년 토론에서 어다와 물공이나 어저 뭐 이런 일본의 제대로 왔던 물과 이런 주문서에 의해서 제가 작년에 약간 이렇게 말씀드렸고 올해는 또 뭐냐면 부산료가 과연 그러면 어떻게 운영의 실체가 그러한 문제가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나라는 국민 자료가 많습니다. 많은데 대단히 대부분적으로 어떠냐면 외교적인 문제에만 언급해야 줄 기록이 있고 일본은 운영에 관한 게 있어야 돼서 운영에 관한 기록이 좀 그런 문제입니다. 어다원 소임목장은 그러한 일종의 1년간의 작업입니다. 우리가 어떠냐면 1939년에 부산료가 출발합니다. 주문에 의해서 출발하고 난 뒤에 도모포 외관에서 시작했죠. 그러다가 초량 외관으로 옮겨가면서 그게 1678년도에 옮겨가면서 바로 또 주문을 하게 됩니다. 그때 상황이 어떠냐면 새로 하니까 자세들이 전부 외교적으로 다르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굉장히 심사숙고해야 될 일이랍니다. 왜냐면 우리가 일본에서 해주는 상황이 어떠냐면 우리나라 조정에서 벡터하고 그러니까 원료를 다 대어줍니다. 원료도 여기 부산 원료가 아니고 엄밀하게 말하면 분원 도자기를 굽는 우리 국영기업체죠. 분원 왕실에 굽는 분원 도자기 원료를 그대로 씁니다. 이 남부지방아 영남 경북 이 원료를 전체 어떤 면에 쌀값보다 비싸요 보통. 그런데 이것은 무상으로 제공한다. 그걸 구청이 하는데 무상으로 제공하고 나무도 많이 들어가니까 나무 한 가마에 이제 30석 정도 되는데 30석을 이 1년에 보통 8가마 이상을 냅니다. 그래 하는데 우리 분원도 잘 아시다시피 분원도 10년마다 옮겨가요. 원칙상. 그게 왜 그러냐면 나무가 소진되니까 옮겨갑니다.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우리도 나무가 여기 우리가 거의 100년을 부산유가 존속합니다. 우리 조정리에서 관여한 게 한 70년 좀 넘고 일본 자체적으로 우리가 원료를 안 내주면서 그렇게 일어난 게 있고 그래서 어떠냐면 두모포요에서 초량외관료가 되면서 어떠냐면 바로 주문서 냈는데 이 주문서가 조금 어떠냐면 정식으로 낸 게 아니고 원래 종가 번주가 내야 되는데 이 번주가 낸 게 아니고 가신들 낸 거예요. 그래서 위격으로 퇴짜납니다. 모든 원료나 이런 것은 서계에 의해서 서계란 공식 국가 간의 문서입니다. 그거에 의해서 와야 되는데 이 서계를 무시한 거죠. 우리 그리고 이전에 두모포 요 시절에도 어떤 상황이냐면 1660년도에서 65년도 이후에 서계를 안 내고 저들 맘대로 또 구청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우리가 좀 들어줬어요. 디기처. 그렇지만 외관을 지으면서 돈이 엄청 들어갔잖아요. 우리 외관은 거기가 우리 정부 돈으로 건립해줬죠. 그런 상황에 또 우리 어떠냐면 이 무수한 흙을 운반해가지고 그걸 해줘야 되니까 배워줘야 되니까 이런 문제에서는 어떠냐면 가장 재정이 힘들어요. 그래서 엄격하게
그렇게 그 해를 수업시키니까 이 양반들 서계 5번을 거쳐와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우리 서계 위식 등록이가 있어요. 저기 서문원의 그 문서 중에 위식 등록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아예 장문으로 이 상세하게 올려놔요. 올려내므로써 앞으로는 이게 표본을 삼아가지고 제대로 하라. 동네부에 지시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잘 안 지켜져요. 네. 그리고 이 어다완 임목장이 일본에서도 그렇게 나가니까 일본에서도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렇다면 체계적인 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다완 임목장을 만들어가지고 1년 통일 한번 해보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그럼 우리 1639년부터 우리 부산서 도장이 많이 구워왔는데 이 재고정리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하고 재고정리한 장부가 또 있습니다. 그 관계.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또 어떠냐면 부산용만 간 게 아니고 인근 가마, 덕길이나 이런 문제에서 요 가마들의 밀수행위가 있어요. 밀수행위가 어마어마하면 많습니다. 이런 건 공식적으로 여건이 가지고 밀수행위가. 그래서 판사다원을 합니다. 판사라는 거는 여건을 존칭한 거예요. 존칭해가지고 걸리면 안 걸리면 밀매해버리고 걸리면 강매해버립니다. 종시 가문에 아예 그렇게 함으로써 이게 폐단이 되니까 이 1681년도에 13개 조항을 해가지고 조선정부에 공식 통보를 합니다. 그 전에 물론 외교적인 정책을 보고 통보를 그 이후에 우리가 판사다원이 없어집니다. 물론 완전 없어지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공식적으로 이제 실천해요. 우리 이 어다완 임목장을 보면 그런 것도 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어다완 임목장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면 여기에 1681년의 거기에 고해 일어났는데 그 이듬해가 통신사가 가야 되잖아요. 통신사가 가야 되는 그 해입니다. 그때 어떠냐면 새로운 관백이 그러니까 쇼군이죠. 쇼군이 취임을 하는 축하로 가야 되는 우리 부산선 통신사가 출발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예물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 나완이라는 이 차자는 차사발라는 게 굉장히 예물로 많이 들어갑니다. 일부 황신, 막부, 막번에 강묘 이런 사람들인데 전부 다 거의 외교적인 정신에 살아남기 위한 외교적인 방면으로 가요. 그렇게 갔던 고려한 것을 만들기 위한 이 장부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11개월 17일간의 기록입니다. 기록이 지금 제가 한 50페이지 정도 되니까 이거 간략 설명은 못 드리겠고 그러한 사항들이 돼가지고 우리 이 장부를 해봐야 어떻게 경비가 들어가는 막부에서 대만번에서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어다완 임목장이 우리가 일본 쪽 기록과 우리 기록은 조금 이렇게 같이 보면 재밌는데 일본 쪽에서는 우리가 오산이라든가 오산이라는 분이 도공 들어오면서 두 사람과 조각사 두 사람 그 다음 회화 그림 그리는 화공 두 사람 그 위에 종자들이 또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오는데 모사는 도공두다입니다. 최고 두머리 일본 도공. 실제 도공두다 가지고 도공은 아닙니다. 그
관리한 거죠. 철저하게 왜 부산에 나오는 부산 다완이 유명하냐면 조선의 맛이 그래도 있거든요. 조선의 맛을 요구하는 그러한 다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떠냐면 일본의 도공은 이 손도 못 대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다왕소 임목장이라는 게 뭐냐면 전체가 조선 사기장들의 일상에 들어가는 경비, 임금,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백토, 아까 그 우리 원료 있죠. 원료는 우리가 그 정부에서 내준다 했죠. 조정에, 조선 조정에서. 그렇지만은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영성국에 그 탐망소가 있어요. 탐망소에 일단 거기까지 가져가는 그 경비입니다. 잘못 이해했습니다. 탐망소에 우리 조정에서 갖다 놓으면 거기서 외곽까지 가는 경비를 지출하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러면 여기에서 몇 개가 구워갖고 1년에 몇 번을 구웠을까? 굉장히 궁금할 거 아닙니까? 그죠? 어다왕소 임목장에 의하면, 저희가 풍성하게 의하면 어떠냐면, 여기 있어요. 우리 도공두가, 이게 왜 그러냐면 굉장히 급한 일이에요. 왜? 다음 해에 통신사가 갔는데 거기 필요한 게 먼저 가져야 되는 입장이니까 4월 달에 들어와서 빠르게 작업을 합니다. 해야지 6월 달에 가만히 잠깐만 꾸어요. 700개가 나와요. 700개가 나오는데 700개 중에 700개를 완성을 나와주고 그거를 급히 싣고 대마도 갑니다. 그 도공두가 직접 갑니다. 도공두가 원래 잘 안 움직이는데 좀 급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렇다면 그거를 몇 번을 구웠을까? 요 어다왕소 임목장에 의하면 한 8번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면 몇 개요? 7, 8, 56, 5,600개가 나오죠. 근데 여기 처음에 구운 거는 사실 급해서 사실 좀 적게 구웠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조금 더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게 한 70몇 년 동안 구워갔는데 그걸로 또 계산하고 빠진 해 계산하고 하면 대략 우리 부산도에서 몇 개 구워갔다는 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게 그러면 어떠냐면 이 경비는 뭘로 지급했느냐? 우리나라는 아까 미국과 쌀과 면포죠. 면포인데 지급은 일반적으로 판매하고 이러한 건 은으로 했어요. 이거는 일본 사람이니까. 아까 은본이 제조 하셨다고 앞에 또 설명하셨는데 은본이 제로하고 월급, 그러니까 월급이 우리 그때 사기장들의 월급과 조력자의 월급은 뭘로 줬냐? 면포를 줬습니다. 면포. 공목이라 하죠. 공목은 뭐예요? 일본은 넘어가 지불 대상의 5%인데 그걸 다시 받은 거예요. 그래서 공목으로 돼 있고 면포로 돼 2개가 합성돼가지고 한번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그러면 어느 정도의 그러면 사기장의 배우가 있었느냐? 사기장 매번 어떠냐면 우리가 노동을 하면 접대를 하고 잠을 주고 이래 하죠. 순수하게 소주만 있습니다. 소주는 4대부터도 잘못 마시려고 했다. 귀한 거였죠. 막걸리도 지금 얘가 하나도 기록이 없어요. 안주는 뭐 줬냐? 처음에 대구포 줬어. 대구포가 제일 비쌌지요. 그리고 우리가 그 해도 1,500마리를 대마도에서 보내달라 한 정도로 여기서는 주요 수입 무역품 중에 하나예요. 일본이 가져가거든요. 그런데 그걸 다시 어떠냐면
우리 사기장님들이 지급한 거예요. 그 내용이나 이런 것도 데이터는 전부 다 있으니까 나중에 이제 보시면 되고, 그렇게 하고, 그럼 원금은 얼마 줬냐? 우리가 4, 5원 알죠? 우리가 공중에 납품하는 4, 5원의 분원, 그러니까 도자기를 납품하는 분원, 광주가 여기 있었죠. 광주에 있었던 우리 사기장들의 입역,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가면서 입역을 하는 일을 해주러 가잖아요. 세금 대신에. 그때 상황이 어떠냐면 면포 월급 받는 게 면포 2필, 그 다음에 쌀1나머니, 그 1년 정도입니다. 그럼 부산여에 여기 하면 부산여에서는 어떻게 받았느냐? 면포 5필, 배가 되겠죠, 그죠? 저 대우가 더 낫죠. 소주 참 좋은 거죠. 그 다음에 하고, 그 다음에 보너스 성격 선물, 그 다음에 또 우리 다 차를 하신 분들인데 우리가 차를 우리가 아까 천민이라 하셨고 전자예요. 사기장이 천민이고 하는데 차 마셨을까? 좀 궁금하죠. 되게 많이 마셨어요. 26대 40대인가 하여간 6마리 정도 먹었어요. 그러니까 곧 우리가 4명, 이 조역자 4명, 사기장 2명이 6명이면 1년 동안 마시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했냐면 기록에서는 일본에서 가져온 거는 몇 말 안 되고 대부분 우리 조시장에서, 조시가 열리잖아요, 외관한테. 거기에서 사들이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떠냐면 그때 당시에도 차가 유통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부산에서. 이게 유일하게 우리나라 차 유통 기록입니다. 거기에 얼마를 지불하고 했다는 것까지 나와요. 꽤나 비쌌어요. 그런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식탄이나 이제 나무를 공급하잖아요. 나무 공급은 우리가 전령도, 그러니까 영도의 거를 주로 공급을 받았어요. 그렇게 하다 영도도 이제 한계가 되고, 그것도 좋은 자리에 배야 되는데, 이게 병인과 거의 배야 되는 거죠. 물론 뭐 뒤에는 안 대주니까 저기 우리 용두산의 거기에 막 자기 외관 안에 벌치다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래 가지고 그래 했는데 이것도 모자라니까 어떻게 하냐면 봉산이라 하죠. 우리가 봉산에서 가져옵니다. 화재 봉산이라 가지고 원동면 양산 원동면 화재비 봉산. 그다음 영토에 가면 또 봉산이 2개의 봉산에서 채굴을 합니다. 그래서 탐막소 봉산이라 하죠. 거기에서 배를 가지고 배를 가지고 오는데, 이게 또 뭐 기록에 보면 또 표창교회 등록에 보면 또 이게 또 표류를 해가지고 저희 교실로도 간 적이 있어요. 그 정도로 어떠냐면 배를 가지고 전체 운영을 하면서 연료를 내줬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에서 나타나는 제의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형식 그대로 합니다. 처음에 4월 달에 와서 맨 먼저 시작한 게 뭐냐면 가만히 제사를 지내요. 그 공목이 3필이나 됩니다. 굉장히 어마어마한 거죠. 이 3필을 물론 이 3필을 그냥 쓰는 게 아니고 실제는 어떠냐, 그 일한 사람들 어느 쪽이죠. 일종의 비공식적인 우리가 아까 사기장은 5필이라는데 일한 사람은 어떠냐면 1년에 2필밖에 안 줘요. 그럼 5필 주고 2필 준다. 굉장히 불공정하죠.
그렇지만 매번 물뗄 때 보면 보너스 성격으로 돈이나 쌀을 주게 되고, 재를 지나면 원래 재주가 재수 챙겨가지도 않잖아요. 우리 이러한 사람 챙겨가죠. 우리 고사진에도 그렇죠. 역시 이러한 풍습을 그대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있어요. 그 다음 그 위에 포장지는 저는 도전지라가 전체를 사와요. 사오고, 그 다음 포장할 수 있는 솜도 타고 뭐 이렇게 하고, 이러한 게 그 내역이 있으니까 그거는 해보시고, 학계 내가지고 비율해하고 전부 다 해가지고 그걸 해놨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장 중요한 게, 여기에서 생산 못하고 환경이 안 될 때 우리 딴 외유에 맡기죠. 외유 바깥에 맡긴다는 거요. 외유로서는 그때는 유일한 법기리하고, 그 이때 당시에 도공사역이 1686년에 7년의 기록에 보면 기장도공과 양산도공 한 명씩을 차출한 거죠. 그게 어떠냐면, 양산도공은 이미 두목포 요 시절부터 차출당했어요. 몇 대를 당해요. 그 위해서 늙어죽기도 하는 그런 기록도 있는데, 그게 어떠냐면 이 시점에도 느낄 수 있죠. 왜냐하면 똑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연대가 그 중간이니까. 또 이 도공들이 이제 우리가 추석 명절 때 휴가를 한 5일에서 7일 줍니다. 우리 요 경영 방식이 전부 다 일본식이 아니고 우리나라식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자꾸 일본 사람, 제가 이제 일본어로 되어 있고, 거기에서 사용된 은 이외에는 우리나라가 취급하는 방식과 똑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아까 맥전지 이야기, 그렇게 해가지고 바깥에서 사왔고, 그 다음에 포장하는데 여기에서 안 된 거는 이제 판자인데, 판자는 자기들이 뭐 했는지 요거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외유 이야기 한다는데, 외유에 여기서 못 만들 경우가 있어요. 조건이 안 맞았을 때. 그러면 어떻게 집에 가서 만들어야죠. 그죠? 저기 그뭐 버티나 여기에 일했던 사람인데 수준 준 것을 외유로 추정하고 있어요. 그때에 어떠냐면 여기 장부 기록에 딱 두 가지가 나와요. 당나귀 향로를 만들고 수발을 만들어요. 수발. 아마 수발도 따도에 쓰는 겁니다. 이거 만들 때 이게 문제가 있어가지고 어떠냐, 외유에 부착하는 게 나옵니다. 여기에서 지불한 돈이 면포 한 푼 정도, 굉장히 비싸게 하죠. 근데 이게 외유에 주문할 때 보통 한 개를 안 만들어요. 한 3개 정도. 한 개는 그 주문처에 올리고, 하나는 혹시 실패할까 그러고, 하나는 대만번에서 보관하다가 뭐 없어지고 이러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돈이 어느 정도 됐느냐면요. 자, 또 이거 있다. 또 선물로 또 그것을 많이 또 우리가, 왜냐하면 우리도 마칠 때 선물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추석 갈 때 또 선물 주잖아요. 여기도 나타나요. 첫째 번째 선물은 담배 함이나 함을 주고, 뭐 또 예비도 주고, 그 다음에 어떠냐, 우리가 또 여기에 또 어떠냐, 거마비까지 일용품 사는 거와 거마비까지 지급하는 그 내용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거마비 이외에 드는 그냥 물품의 제공 흔적도 있는데,
그런 상황은 이 범위 내에 들어가니까 거기 기록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총괄 들어간 양이 어느 정도냐면 총괄하면 은이 이 1년 동안 1년 가까이에 1146문이 들고 그 다음에 백미가 34말 1승 5합이 됩니다. 1승은 대니까 이렇게 하고 공목이 26필 그렇게 해가지고 한 5,600개 정도의 나원을 구워받는 그 경리 상황입니다. 거기에서 보통 보면 이제 임금과 우리가 포장 이런 것을 백분율로 이렇게 해놓은 것도 이제 참고해 보시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여 이것을 전략 1번으로 가져갑니다. 1번으로 가져가지고 어떠냐면 통신사 관계에 그런 작업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일본 기록이 한 석 달 그 사이에 없어진 게 있어가지고 추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조금 있습니다만 그렇게 사용됐고 이렇게 해야죠 조선식으로 했다는 게 완벽하게 나타나는 그러한 장부의 내용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부산에서 생산됐던 여러 다원들 중에 첫사발 중에서 오기다원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했는데요. 이 오기다원은 사실 이 부산료라는 게 이 부산의 두목포나 초량만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것이 아니라 재료나 그 다음에 거기에 협조했던 그 당시 사기장들은 또 부산 근교에 있는 양산이라든지 김해 이쪽에서 이게 차출됐던 부분도 있고요. 재료는 멀리 진주 쪽에서도 이 재료가 여기까지 부산까지 공급이 됐던 그런 역사적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이라고 하는 한 지역만 단정지어서 우리가 연구를 하다 보면 좀 오류를 범할 수 있는 부분들도 많고 그 중에 이제 이 오기다와는 양산의 법기 쪽에서도 생산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산 초량회관에서 주문에 의해서 생산됐던 그런 그 찻사발 중에 하나라서 이제 이런 어떤 유기적인 관계성을 한번 살펴볼까 해서 이 오기다완을 주제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 전형적인 특징으로 봤을 때도 이제 김해 쪽에서 생산됐던 주문되었던 그런 사발들의 구배 형태하고도 상당히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오기다완을 주제로 살펴볼 건데요. 이 자료는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것은 그 양산 법기리에서 그 수거된 그 오기다완의 그 파편들입니다. 이거는 그 우리 조국영 선생님께서 지금 보관하고 계신 자료를 제가 이 오기다완을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 선생님께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상당히 이제 많은 양이 그 지역에서 생산됐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그 오기다완의 역사적인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어원,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오기다완의 종류. 물론 보통 기연구자들은 한 6가지로 분류를 했는데 저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해서 13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아쉽게도 없는 그 자료 사진이 있어서 제가 또 추후에 또 연구를 좀 더 보완을 해가지고 그거는 또 뒤에 한번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16세기 전반에 일본에 전래되었던 우리 그 고려다완이라고 불려지는 조선시대 때의 그 사발은 최초 일본의 기록에는 그 마찌야 다액이라고 해서 1537년에 그 고려다완이라고 하는 명칭이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의 기록이 아니라 일본의 기록이라서 조금 이렇게 우리가 망설여지는 부분들도 있고
또 왜 이게 우리의 그 시각으로 쓰여졌던 기록은 별로 없느냐 이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우리가 더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일본의 참나 역사 속에서 우리 찻사발이 우리 조선에서 만들어졌던 그릇이 그 문화 속에 한 중심이 되었다라는 것은 상당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또 연구해 볼 필요가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임진왜란 전후에 16세기 말부터 동래구 또는 부산 초량 외관 안팎에서 일본 다인들의 주문으로 찻사발이 제작되었고요. 이런 찻사발을 주문사발 또는 어본사발이라고 부릅니다. 임진왜란 전후에서 찻사발에 대한 그 연구는 아사카와 노리가카라든지 이즈미 조이치, 그 다음에 모리무라 겐니치, 그 다음에 아카노바 타카, 그 다음에 그 박면성 교수의 연구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그 연구 자료들은 주로 문헌이나 수용자의 문제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한국 도자사와 이 제작되었던 이 찻사발과의 관계성은 상당히 이렇게 비비하다고 봅니다. 그 중에 그 고려대학교 박명선 교수가 쓴 논문이 유일하게 여기에 조금 이렇게 조형적인 부분이라든지 관계성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주문 찻사발을 이렇게 구분을 하면 통상 임진왜란 이후 1609년부터 조선과 일본이 이제 국교 정상화된 시점부터 동래구 인근 가마에서 제작된 시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목포에서 1639년 외관이 만들어지면서 외관의 안과 바깥에서 생산되었던 도자기가 제작되었던 가마의 시기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초량으로 외관이 옮겨진 이후에 초량 내에서 이제 제작되었던 시기, 이렇게 보통 세 단계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오기 찻사발은 일반적으로 몸통을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반구의 동그란 형태를 반으로 자른 형태의 그 형태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기력이 저 그림과 같이 완만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입니다. 구분 오목하고 또 이 제비와 같이 상당히 이렇게 높은 찻사발 형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고에서는 오기다완의 이제 어원이라든지 명칭 그리고 유래 그리고 분류를 순서로 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기다완의 그 어원은 원래 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어서 원래 이제 강의나 이런 데 공급된 그릇이라는 의미로 쓰였다고 봅니다. 또한 5가지 종류가 있다고 해서 5오자를 써서 오기라고 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 어기라는 것은 이제 향교나 가나에서 주관하는 의뢰에 이 탕기를 사용했던 것으로 일본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것을 그릇을 번해서 이제 어기로, 그러니까 이 의식용으로 쓰여졌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어기라는 설이 있습니다. 본래 이제 우리 오기 중에 제사 지낼 때 쓰는 5가지 그릇이라고 하죠. 소탕이나 어탕, 육탕, 동탕, 잡탕 등을 담을 수 있는 5가지 이 탕기를 갖다가 오기라고 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네이버 지식백과에 제가 이제 이 탕기를 이렇게 이제 살펴보니까 그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탕이라는 것은 이제 사기로 만든 탕기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녹탕기, 이 녹그릇이죠. 노스로 만든 탕기, 이렇게 이 어원들이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한번 참고적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오기다완이 이 최초로 이제 일본 다해기에 나타난 것은 1631년 1월 16일에 쓰여졌던 소오기 다해기에 이 오기다완이 최초로 등장을 합니다. 조금 전에 이제 설명을 드렸듯이 오기다완의 전반적인 형태는 저 그림과 같이 이제 굽이 높고요. 그 다음에 한쪽 부분이 둥그스럽게 이렇게 깎였다라는 것이 이제 제작을 할 때 굽을 깎았다라는 것이 이제 특징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붉은 점이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유약은 주로 이제 투명 유약인데 약간 이렇게 매트 계열, 그러니까
광이 나지 않는 그런 그 담청색 또는 푸른색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처음에 보여줬던 그 홍역오기처럼 그 사람이 만들었던 그 당시에 만들었던 그 사기장들의 손자국이 그대로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오기다원도 있습니다. 넘기세요. 종류를 살펴보면 이제 제가 13가지 정도로 이렇게 분류를 해놨는데요. 이제 진옥이라고 해서 이 오기다원의 가장 표준형으로 지금 꼽고 있는데 제가 자료, 이 사진 자료를 못 찾았습니다. 해석자료도. 그래서 어떠한 것이 이제 표준일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요. 이거는 주로 이제 나무로 만든 제기 형태를 닮았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대덕사울입니다. 이 모모야마 시대 때 에도로 가는 길목에 이제 대덕사에서 우리 그 조선 통신사들이 갖고 사용했던 것을 이제 대덕사에다가 기증했던 그 찻사발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이 오기다원 중에서 몸체는 이제 그 물의 자국이 선명하고요. 그 다음에 약간 굴이 높고, 그 다음에 이제 형태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 사발이 정해지는 수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다음은 홍역옥인데요. 이 당초과 같이 붉고 남은 노란 요병을 일으켜서 이 가을에 그 단풍잎처럼 생겼다 해서 홍역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저쪽에 오른쪽에 보면 이 손자국이 이렇게 4개가 이렇게 딱 나와 있는데 이게 그때 그 당시에 이 유약을 입힐 때 그 사기장이 이렇게 잡고 있던 그 네 손가락이 이렇게 그대로 표현된 그런 그 사발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게 이게 이제 요게 이제 지금 그 오기사발의 여러 측면에서 이렇게 찍은 자료를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그 일자형 옥인데요. 이거는 이제 제작 당시에 저렇게 옆에 있는 기물이 이렇게 붙어가지고 그 흔적을 그대로 이렇게 남겨놓은 것 같습니다. 다음 보죠. 이제 번장옥인데요. 이거는 이제 이 번장이라는 말은 이제 목수를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목수들이 만든 이 목기, 나무로 만든 그 사발하고 비슷하다고 해서 번장옥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졌던 사발의 이름입니다. 자, 이제 추옥이 이거는 이제 송곳으로 이렇게 도려낸 듯하게 오목하게 패인 자국이 보인다고 해서 이 추옥이라고 이름이 붙여졌다고 해요. 그래서 사발의 몸체나 굽 주변에 이 송곳으로 이렇게 긁은 자국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다음 니옥이 이게 이제 추옥이죠. 그다음 니옥이 이거는 이제 그 비군이라는 의미로 여성과 같이 소박하고 그다음에 아담하면서 변화가 적기 때문에 이렇게 니옥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하는 그 오기사발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네, 이게 니옥의 그 부분적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그다음에 유격오기요. 그 유격오기는 그 임진왜란 때 명나라 장군으로 왔던 심유경이 사용했던 그 필세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해서 유격옥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전 부분이 보면 저렇게 이제 도려져 있죠. 저게 이제 필세의 모습하고 비슷하다고 합니다. 다음은 이제 회옥입니다. 회옥이는 이 오기 형태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그런 형태를 모두 지칭해서 회옥이라고 이렇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다음 여기 회옥이의 다른 그 측면에서 찍은 여러 가지 형태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보산옥이 그 일본에 자보산을 닮았다고 이름 붙여졌다고 하는데 저도 자보산이 어딘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형태들이 이름이 이제 계속 이렇게 나와 있고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들을 제가 찾다 보니까
가지 이제 자료를 사진 자료를 못 보였는데요. 이거는 다음에 한번 제가 더 세분화 시켜가지고 한번 자료를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판사 오기 이거는 이제 주 양산 덕길이 쪽에서 아까 그 처음에 첫 장에 보여드렸던 그런 파편들이 많이 만들어졌던 지역에서 만들어졌던 그 오기 형태의 사발입니다. 주로 이제 이거는 판사 또는 판사라고 얘기하는데 그때 그 당시 조선시대 때 통역관을 지칭해서 판사 또는 판사라고 지칭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그 일본으로 건너가면서 이제 단일 선물이라든지 아니면 판매용으로 가지고 갔던 사발의 종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여기 이제 5번 옥인데요. 이건 본격적으로 부산요에서 생산되었던 그 다원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산 지역의 사기장들이 차출이 되어서 부산요에서도 이 삿사발 제작에 투입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양산의 벽기와 그 다음에 부산요의 그 관계성은 상당히 밀접하다고 보여지고요. 이 저희 부산요 포럼에서 얼마 전에 기장 2명이 그 가마터도 답사를 했고, 그 다음에 양산 붓길이 가마터도 답사를 했지만 그 답사 속에서 저희들이 지금 찾고자 하는 것은 이 부산요와 부산 주변의 여러 가마터와 부산요와의 관계성이 얼마만큼 밀접한 유기적인 관계를 가졌는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은 지금 상당히 현장에 탐방을 하면서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의 문화라는 것은 그 지역의 독단적인 문화가 아니라 주변 문화와 같이 유기적으로 연계가 되고 그랬을 때 큰 문화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 부산요에서 생산됐던 찻사발 같은 경우에도 그런 유기적인 관계성을 저희들이 더 조사를 해서 더 강력하신 이 문화의 주체가 부산만이 아니라 더 이제 정치 사실은 그 한양까지 계속 이 연락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기록을 보면 연계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 찾아나갈 것인가가 저희 그 과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기존의 오기 찻사발은 홍엽이라든지 대덕사, 추오기, 번장, 그 다음에 유교오기 이렇게 뭐 보통 6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이걸 더 세분화시켜서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는 지금 제가 분류했던 그 오기형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지금 보면 이 양산 지역의 벽길에서 나왔던 오이라보라든지 그 다음에 김해 서왕모라고 불려지는 사발, 그 다음에 주빈형 사발, 그 다음에 이제 활구대라고 불려지는 그런 사발들이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오기형하고 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유사성이 있습니다. 이런 걸 봐서도 그 인근 지역의 그 도자기하고도 관계성이 있다는 것을 제가 이렇게 연구를 통해서 알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더 이 특징을, 조형적인 특징을 통해서 문화의 그 교류라든지 연계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